안녕하세요. 전 대한신장학회 홍보위원 대전을지대학교 신장내과 이수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양대병원 신장내과 박요한입니다. 네, 오늘 저희 대한신장학회에서 준비한 주제는 만성 콩팥병 치료약이 있다고라는 주제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제 10월 중순이 되니까 그래도 조금씩 날씨가 선선해지는 것 같아요. 다들 가을맞이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단풍도 조금씩 들고 있어서 이제 완연한 가을 오면 다들 가을 잘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유한 교수님도 가을 맞이 준비하고 계신가요? 네, 갑자기 얼마 전에 저도 학회로 두바이를 다녀왔는데 엄청 더웠는데 돌아오니까 갑자기 우리나라는 좀 추워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 얘기해 주실 건 이제 만성 콩팥병에 치료약이 있다. 이런 얘기 해주실 건데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만성 콩팥병은 치료약이 없고 그래서 주로는 식이 관리나 또는 운동, 그다음에 뭐 저염식이 한다든지 하는 생활 습관을 통해서 만성 콩팥병을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치료약이 정말 있나요? 이게 약간 만성 콩팥병이 치료약이라고 하기에는 어폐가 사실 조금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지금 준비한 제목을 보면 만성 콩팥병 조절의 새로운 약들이라는 주제로 했습니다. 결국에 콩팥이 다시 좋아지게 하는 약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천천히 만들어주는 그런 약들이 최근에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오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우리 비욘디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 여러 의학 정보에 대해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미 좀 알고 계시는 약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 또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신장내과 영역의 약들에 대해서 우리 박유한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만성콩팥병 조절의 새로운 약들이라는 주제로 좀 시작을 할 건데, 이제 그 전에 뭐 콩팥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만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기 콩팥 크기는 자기 주먹 크기 정도라고 되어 있고요. 복강 뒤쪽에 이 허리 윗부분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환자분들이 콩팥이 골반 쪽에 있는 줄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 거의 갈비뼈 바로 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팥 색깔이고 강낭콩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이제 콩팥 이렇게 부릅니다. 길이는 보통 한 뭐 10에서 13cm 정도 되고 뭐 넓이는 이 정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무게가 한쪽당 130에서 160g이고 양쪽 합치면 300g 정도 되는데 우리 체중으로 따지면 한 0.5%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 콩팥이라는 기관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노폐물들을 다 걸러내서 이제 배설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장기다 보니까 심장에서 짜는 피의 20에서 25% 정도가 콩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콩팥 무게 자체는 되게 작은데 거기에 굉장히 많은 피가 몰린다는 것은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한번 심장이 짤 때 한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가 순간적으로 콩팥으로 혈류가 이동한다, 공급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라고 하면 또 중요한 게 뇌가 있잖아요. 뇌도 이제 심박 출량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콩팥은 뭐 어떻게 생겼냐 해서 모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콩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팥 색깔이 이렇게 콩 모양으로 생겼고 요 콩팥의 피질 그리고 요 수질의 앞쪽 요 부분에는 사구체라고 해서 필터 역할을 하는 이런 사구체들이 많이 분포를 해 있습니다. 이 사구체가 한쪽당 보통 100에서 150만 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구체가 콩팥에서 필터 역할을 해서 피에서 어떤 노폐물이 처음에 이제 걸러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은 실제 사구체 사진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자현미경으로 찍어서 실제 사구체 모양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 사진입니다. 네, 포도송이처럼 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좀 알기 쉽고 좀 다가가기 쉽게 하면 어떻게 하면 설명하기가 좀 좋을까라고 해서 요즘에 이제 챗GPT가 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챗GPT에다가 제가 콩팥 모양에다가 숲을 좀 그려달라라고 했더니 요렇게 그려줬습니다. 요게 이제 이게 뭐 그냥 굉장히 뭐 단순하게 설명을 하면 나무 하나하나가 사구체라고 좀 보는 거죠. 이제 나무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숲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이런 사구체에서 혈액이 걸러져서 노폐물들이 이렇게 소변으로 나오는 그런 형태다.
이제 너무 단순한 설명이지만 아, 아무튼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네. 근데 한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좋네요. 이 그림이 이제 그 나무 하나하나 울창한 나무들이 다 모이면 이렇게 커다란 숲이 돼서 그 숲이 콩팥이 되는 거고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이 사구체라는 그런 생각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또 지구가 또 나무가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럼 콩팥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뭐 노폐물 제거하고 뭐 수분 조절하는 것 정도만 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콩팥은 사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그 노폐물들을 다 배설하는 것이죠. 그 노폐물이라고 해서 배설이 된다고 하면 이제 소변인 건데 이제 뭐 대변도 노폐물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변은 사실 먹고 흡수되고 남은 찌꺼기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실제로 몸에 흡수된 모든 물질들 중에 어떤 노폐물들은 다 콩팥으로 배설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기능을 보면 크게는 뭐 당연히 노폐물 제거하는 기능하고 소변을 통해서 이제 몸의 어떤 수분의 항상성을 이제 조절해주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 콩팥에서 만들어내는 호르몬이라든지 뭐 콩팥으로 배설이 되는 인 뭐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건강하게 뼈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콩팥에서는 적혈구를 만들어내라고 하는 호르몬을 생성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혈구 생성 조절도 하게 되고 콩팥에 있는 혈관과 그쪽에 있는 뭐 호르몬 계통을 통해서 혈압 조절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콩팥이 작은데 그 콩팥으로 공급되는 이 혈액 양도 많고 그다음에 하는 일도 진짜 다양하게 있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노폐물을 이렇게 몸에 쌓이면 요독이라고 부르잖아요. 예, 소변에 이제 독이 쌓여서 나온다. 그래서 요독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말씀하시는 노폐물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이렇게 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콩팥이 만약에 손상받으면 이 모든 기능들이 다 지장을 받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콩팥이 어느 정도 이제 손상되느냐에 따라서 이 5가지 기능 중에 몇 가지들이 어느 단계 이상부터는 손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제 또 자세히 좀 다뤄드릴 텐데 이제 그래서 이 숲을 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좀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정상 콩팥이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급성신손상이라고 하는 갑자기 콩팥이 막 나빠지는 그런 상황은 숲이 이렇게 막 불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뭐 급성신손상이 반복이 되거나 아니면 뭐 숲이 좀 망가지거나 해서 이렇게 나무가 좀 없어지고 듬성듬성 이렇게 나무가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숲의 크기도 좀 작아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상태는 우리가 이제 만성 콩팥병이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뭐 급성신손상이 되거나 만성 콩팥병이 돼서 이렇게 콩팥이 점점 작아져서 기능을 잃게 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콩팥이 하는 일들을 하나씩 못하게 되면서 우리는 그걸로 인해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거나 뭐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숲이 이제 좀 황폐화되고 나무가 숫자가 줄어드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성 콩팥병은. 네. 그래서 이제 나빠지면 뭐 처음으로는 이렇게 있겠죠. 노폐물이 뭐 제거가 이제 잘 안 되면 노폐물이 이제 축적이 되겠죠, 몸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축적이 되는 노폐물들은 되게 산성의 어떤 그런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산증, 뭐 피 검사를 했을 때 이제 산증의 형태가 나타나고 또 이 산증 자체가 또 콩팥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독이라고 해서 오줌요자에 이제 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소변으로 원래 배설이 되어야 되는 노폐물인데 이게 몸에 쌓여서 뭐 증상을 나타내니까 이게 독이다. 그래서 요독 증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수분 조절이 좀 잘 안 되면 이제 수분이 배출이 안 되고 소변량이 줄어들게 되면 몸이 이제 붓는 부종이 발생할 수 있고 또 수분 조절과 함께 또 콩팥에서 뭐 나트륨, 칼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배설이 되고 조절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면서 전해질 이상이 생기고 전해질 이상이 생겼을 때 가장 또 많은 영향을 받는 장기가 심장입니다. 그래서 부정맥 같은 것들이 유발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건강한 뼈 조절이 잘 안 되면서 뼈가 약화되거나 이제 뼈가 약화가 된다는 것은 뭔가 칼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혈관에 침착이 돼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혈관 석회화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고 혈관이 딱딱해지면 또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것 때문에 뭐 심장도 안 좋아지고 문제가 생겨서 돌아가시거나 뭐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고 네 번째로는
적혈구 생성하는 그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그 조혈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빈혈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뭐 부종하고 연관이 되는 거기도 한데 수분이 잘 못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콩팥이 나빠지면서 콩팥에서 혈압을 조절하는 어떤 호르몬 체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고혈압이 또 발생하게 됩니다. 그 말씀하신 것 중에 요독 증상이라 하면 이게 이제 외래에서 진료 볼 때도 환자분한테 요독 증상 있으시냐고 사실 여쭤보면 잘 모르시거든요. 조금 쉽게 어떤 증상들이 환자들 느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요독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의학적으로 얘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특이적이라는 뜻은 뭔지 잘 모르겠는 증상이 생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콩팥이 나빠졌다고 어디가 막 아프거나 이러지가 않으니까요. 근데 요독 증상이라는 게 이제 대표적으로는 콩팥 기능이 너무 많이 나빠져서 말기 콩팥병에 거의 이르는 상태가 되면 미식미식하고 토할 것 같고 입맛도 없고 뭐 심지어 이제 냄새가 소변 냄새가 입에서 올라오는 분들도 있고요. 다리가 저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지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그냥 피로하고 기력이 없고 뭐 이런 증상들로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증상들이 너무 천천히 나타나다 보니까 환자분들은 보면은 이제 자기가 증상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천천히 진행을 하니까 본인이 증상이 생겼는지도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돼서 이제 입맛이 너무 떨어지고 식사를 못해서 뭐 영양 결핍에 빠지는 뭐 그 정도 상황이 되면 그때는 이제 투석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요 비슷한 내용을 우리 행복한 인생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만성 피로가 있고 미식거리는 증상이 있고 청력이나 시력도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콩팥병일까요? 이게 말씀하신 내용들로만 봐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요독 증상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이걸 다 콩팥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비특이적인 증상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런 증상이 꼭 콩팥병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런 증상이 있을 때 뭐 검사를 했는데 정말 신기능이 떨어져 있다고 나오면 그거는 요독 증상일 수가 있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콩팥 기능은 멀쩡한데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그 만성 피로 이런 부분은 혹시 다른 원인은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혈액 검사 또는 소변 검사와 같은 객관적인 검사를 해야지만 이런 이제 행복한 인생님이 말씀하신 증상이 뭐 진짜 콩팥 기능 저하로 온 증상인지 아니면 콩팥하고는 무관한 증상인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화면 보여주시면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콩팥이 좋아지나요? 사실 사구체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간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우리가 간 이식으로 간 기증을 하고 난 다음에도 남아있는 간이 다시 자라고 뭐 이런 일이 있지만 콩팥은 우리가 공여를 한다고 해서 콩팥이 새로 생기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콩팥에 있는 사구체는 한번 손상이 되면 그게 다시 재생이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이 됐을 때 다시 이런 울창한 숲이 되는 정상 콩팥으로 오는 것은 사실 이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콩팥병이 없는 환자분 건강하신 분들도 혹시 본인이 콩팥병이 생길까 하고 너무 걱정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되신 분들도 이렇게 의사에게 질문을 했을 때 똑같이 박영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손상된 콩팥은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좀 많이 실망하시고 또 우울해하시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실 이 새로운 약들이 우리 그 약들에 대한 설명이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결국에는 뭐 치료약이 있다고라고 하는 게 어폐가 있다고 얘기를 드렸던 것 자체가 이 만성 콩팥병이 다시 정상 콩팥이 되도록 하는 약들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데 결국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인데 이런 울창한 숲이 불타는 것은 막아야 되겠죠. 그래서 급성신 손상이 생기는 걸 예방하는 것. 이게 이제 먼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예방에 있어서는 콩팥은 워낙에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급성신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는 어떤 약제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나빠지는 경우를 이제 임상에서는 많이 보게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결국 이 울창한 숲이었던 콩팥이 점점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것을 어떻게든 천천히 나빠지게 하는 게 최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뭐 여러 가지 앞으로 말씀해 주실 약들, 새로운 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콩팥이 천천히 나빠지게 최선을 다한다면 투석까지 가는 것도 막거나 지연시킬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우리가 투석으로 가는 기간을 지연시키고 연장시키는 게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게 너무 콩팥이 나빠지기 전에 일찍부터 좀 인지를 해서 일찍부터 관리를 하게 되면 그 기간을 더 많이 연장할 수 있다는 게 현재의 컨셉입니다. 네, 그래서 투석하지 않거나 또는 투석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말고 좀 환자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약들이 또는 그 콩팥이 천천히 나빠지게 하려면 어떤 것들을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결국에 이제 만성 콩팥병의 치료라고 하면 두 가지 트랙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먼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콩팥병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원래 콩팥이 하던 일을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에 대한 변화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거고, 두 번째는 나빠진 콩팥이 점점 나빠지는 것을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그래서 이제 만성 콩팥병에 의해서 앞쪽에 말씀해 주셨던 뭐 부종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증상에 대한 치료와 그 다음에 콩팥병 자체에 대한 치료, 이렇게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야기 드릴 부분, 요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인데, 요거 콩팥이 원래 하던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한 치료라는 것들은 요 아까 그 5가지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조절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폐물 제거가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노폐물이 덜 생기게 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는 저단백식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로는 요 산증이 발생합니다. 노폐물이 쌓이면. 그래서 요 산증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자 우리가 바깥에서 알칼리를 투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산수소 나트륨 제제, 이게 이제 약명은 타스나인데, 이런 것들을 이제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은 아마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수분 조절인데요. 결국에는 수분 조절이라는 것은 이제 그 부종은 우리가 염분을 섭취하면 이게 다 그 몸에 그 볼륨이 증가하면서 다 부종이 되기 때문에 이런 저염식이, 뭐 저칼륨식, 이런 식이 조절이 되겠고, 두 번째는 결국에 소변을 많이 배설하게 해서 부종을 조절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뇨제를 사용하거나, 전해질 이상으로 인해서 이제 칼륨이 몸에 쌓이게 돼서 이것 때문에 부정맥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칼륨 흡착제 같은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건강한 뼈 조절에는 이제 인이 이제 몸에 쌓이면서 이런 뼈의 어떤 대사 이상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인 섭취를 제한하고 인 결합제를 쓰고, 부갑상선 호르몬 수치가 막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조절하기 위해서 뭐 이런 비타민 D 제제를 쓸 수 있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그 빈혈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조혈제나 철분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고혈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저염식이랑 함께 항고혈압제제 같은 약을 써서 이제 조절하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콩팥이 나빠지는 거를 덜하게 하는 효과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증 자체가 또 콩팥을 나빠지게 하기 때문에 이 산증을 조절해 주는 것은 또 콩팥이 더 나빠지는 것을 어떻게든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콩팥이 나빠졌기 때문에 생긴 변화에 대한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증상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고, 근데 물론 이 증상에 대한 치료를 통해서도 네, 콩팥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는 있죠. 그렇죠. 네. 여기 이제 비타민 D 그 신장 기능이 나빠지면 건강한 뼈를 유지하는데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만약 그렇다면 그걸 도움이 되는 것에 약재 중에 하나 비타민 D 얘기가 있는데, 우리 이윤희 님이 이 비타민 D하고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어요. IJ 신병증 1기입니다. 신장 기능 크레아틴 0.5, 사구체 요가율 103, 단백뇨 9월달 검사에서 300mg 정도 나오는데 비타민 D 주사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어떤가요? 굳이 맞아야 될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저사구체 여과율이면 아직 막 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졌다고 보기가 어렵고요. 여기서 말씀드린 비타민 D를 주는 것 자체는 부갑상선 호르몬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조절하기 위해서 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뭐 요즘에는 검사로 비타민 D를 잴 수도 있으니까 재서 뭐 결핍이 있고, 우리나라 뭐 결핍 많다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면 뭐 비타민 D를 보충하는 게 의미 있지만 주사를 맞아야 되나 하는 생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윤희님 같은 경우는 사구체 여과율이 정상이기 때문에 단백뇨만 있는, 저희 생각에는 초기 IJ 신병증 초기 단계이신 것 같아요. 이럴 경우에는 여기 이제 박유한 교수님 말씀해주신 이런 같이 동반되는 합병증이 나타날기에는 아직 시기가 이뤄서 비타민 D 주사는 사실 신장
그 내과 의사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지도 않지만 뭐 또 해가 될 것도 없고 그래서 굳이 이거는 뭐 꼭 맞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라 이야기 네. 못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단백뇨가 300이고 사구체과를 103이고 IgA 신병증 단백뇨 300이면 조절 잘 되는 편의 IgA 신병증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잘 하시면 되겠고요. 사실 뒤에 말씀드릴 콩팥병이 더 나빠지는 것을 억제하는 치료로 나오는 약제들이 IgA 콩팥병의 기본적인 치료약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또 같이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앞쪽에 이 뒤에 말씀해 주실 치료 약제들 중에 이 IgA 신병증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약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요 주제죠. 만성콩팥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 그래서 새로운 약들, 그 어떤 것들이 있냐, 이래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거는 새로운 약은 아닙니다. 라스 억제제라는 것이고 이거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억제제,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이렇게 해서 제가 써놨는데 고혈압 약입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기본적으로 고혈압이 있으면 우리가 첫 번째 그 선택하는 약제 중에 하나고요. 이 라스 억제제라는 요 약이 사용을 해보니 환자들한테 심장과 신장의 보호 효과가 있고 단백뇨 감소가 되는 효과가 증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성콩팥병이 있는 환자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약제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기전은 뭐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이게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하나하나 나무로 제가 표현했던 사구체입니다. 이 사구체로는 피가 들어오고 여기서 이렇게 돌고 빠져나가면서 여기서 이렇게 필터가 돼가지고 여기로 소변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로 들어오는 혈액과 나가는 혈액이 있으면 여기에 걸리는 압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콩팥은 이제 점점점 손상되는 그런 것으로 지금은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라스 억제제는 이 안지오텐신이라는 이 물질이 요 나가는 혈관을 수축하는 역할을 하는데 요 라스 억제제를 쓰면 요 나가는 혈관 수축을 좀 이완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요 사구체에 걸리는 압력을 좀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게 콩팥 보호 효과가 나타나고 단백뇨가 감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요 약을 쓰면 이제 부작용으로는 칼륨이 좀 높아지는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칼륨 흡착제를 잘 높다면 복용하면서 유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이제 약을 이렇게 받아보시면 보통 이제 그 상품명으로 받게 되니까 근데 성분명을 봤을 때는 살탄 이렇게 써 있는 거하고 프릴 이렇게 써 있는 약들이 요 라스 억제제에 속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 로살탄, 올메살탄, 뭐 텔미살탄, 피마살탄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혈압약인데 이 혈압약이 비단 혈압약이 아니라 콩팥을 보호하는 효과로서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 콩팥병이 있으면 고혈압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고혈압 약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라스 억제제를 사용을 하면 고혈압 조절도 되면서 동시에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는 거를 좀 늦추는 그런 효과도 같이 볼 수 있다. 그리고 단백뇨 감소 효과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이게 옆에 보면 여기 연도거든요. 그래서 2001년, 2011년, 2013년, 2013년 이렇게 돼 있죠. 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는 이 만성 콩팥병에 효과가 있었던 약들. 빨간색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게 효과가 증명이 안 된 약들입니다. 요 앞에 요 두 가지가 요 라스 억제제거든요. 2001년도, 97년도 요때 이제 라스 억제제가 효과가 있다고 증명이 된 다음부터 이후에 한 13년 동안 만성 콩팥병이 나빠지는 것을 어떻게 억제하는 그런 치료가 이제 나오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십수년간은 이제 만성 콩팥병은 별로 치료약이 없고 혈압약을 그냥 쓰면서 이제 나빠지는 걸 조금 천천히 하는 뭐 이렇게 하는 게 대부분의 컨셉이었다고 하면 최근에 이제 몇 가지가 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구독자분들이나 환자분들도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이게 약 처방전 보시면 약에 고혈압 약 이렇게 돼 있고 거기 성분명에 보면 끝에가 무슨 살탄 또는 프릴 이런 성분명으로 돼 있는 약들이 있어요. 이거 고혈압 약이기도 하지만 콩팥병, 콩팥 치료를 위해서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의 약으로 여러 효과가 있는 아주 좋은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약이 나온 지가 오래됐고 그 이후에 새로운 약이 사실 없어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는 치료약은 없습니다라고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는데 이 이제 뒤에 설명해 주실 약들이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던 신약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라스 억제제는 이제 콩팥 환자한테 기본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이거를 대한신장학회에서 발간하는 만성 콩팥병에 대한 뭐 지침 뭐 이런 거에 뒤에 있는 Q&A에서 좀 가져온 건데요. 만성 콩팥병을 진단받았습니다. 약물 처방을 받아서 약국에 가니 고혈압 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혈압은 정상인데 왜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 실제로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네. 이게 혈압이 정상인데 고혈압 약을 먹어야 하나요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만성 콩팥병이 있어서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는 요 라스 억제제라는 고혈압 약이 단백뇨를 줄이고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천천히 만들어주는 콩팥 보호 효과가 입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은 고혈압 약으로 환자분한테 처방을 드린 게 아니라 콩팥 보호 효과를 위해서 처방을 드렸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약이 난 혈압이 정상이니까 이거 끊어버려야지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물론 고혈압이 같이 있는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한테는 저희가 요 라스 억제제를 사용을 하는데 고혈압이 없어도 신장내과 의사는 이 신장 보호를 위해서 요런 앞서 말씀드렸던 무슨 살탄, 프릴 이런 약제를 처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또는 구독자분들 나 혈압 없는데 왜 이 내과 의사는 나한테 혈압약을 주는 거야가 아니고 받으신 그 약은 신장 치료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고혈압 약이기 때문에 혈압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제 그 혈압이 떨어져서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이상 이제 사용을 해서 괜찮다고 하면 유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앞에서 질문 주셨던 IgA 신병증 분 같은 경우도 이제 대개는 IgA 신병증일 때 단백뇨가 0.5g 이상이 나오면 요 라스 억제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300 정도로 조절된다고 하시니까 약을 드시고 계시다면 이 라스 억제제를 지금 그냥 드시고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요게 2015년도부터 발표가 되기 시작해서 요즘에는 이제 뭐 SGLT2 억제제라는 이 약은 당뇨병 약으로 개발이 된 약이긴 하지만 지금은 심장약, 콩팥약으로까지 불리고 있는 약입니다. 이 약은 당뇨병 약으로 개발이 된 것이고요. 이 SGLT2라는 거는 콩팥에서 이제 당을 재흡수하는 어떤 그런 채널입니다. 통로 같은 것인데 그거를 억제해서 소변으로 당이 많이 빠져나가도록 만들어서 당 조절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당뇨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약을 사용을 해보니 심장과 콩팥의 보호 효과가 있고 또 단백뇨 감소 효과가 증명이 됐습니다. 소변으로 당이 배설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 보여드렸던 라스 억제제하고 비슷하게 이게 이제 사구체, 아까 그 나무 한 그루 한 그루가 될 텐데 이 사구체에 들어오는 혈관 요 부분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로 들어오는 혈액이 줄어드니까 여기에 압력이 또 떨어지면서 콩팥 보호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 약은 쓰면서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쓰고 아까 이야기해 주셨던 IgA 신병증에서도 이제 라스 억제제로 단백뇨 조절이 잘 안 될 때 또 요즘에는 그냥 SGLT2 억제제 요 약을 같이 주기도 합니다. 요게 IgA 콩팥병 환자들한테도 효과가 또 증명이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소변으로 당이 배설되다 보니까 소변이 이제 달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균이 잘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요로 감염이라든지 생식기 쪽의 감염 이런 것들이 좀 높아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요. 소변으로 당이 배설되면서 물을 끌고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뇨작용이 발생해서 탈수가 좀 생기거나 그리고 소변으로 당이 배설되니까 이제 뭐 어떤 보고에는 SGLT2 억제제를 먹으면 하루에 소변으로 당이 배설되는 게 거의 한 200칼로리 정도의 그 에너지를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다이어트 약인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근데 어쨌든 네. 체중 감소 효과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 먹으면서 밥을 굶게 되면 케톤산증이라고 굉장히 위험한 합병증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서 2, 3일 이상 만약에 내가 금식하거나 심하게 갑자기 질병을 앓거나 하는 경우에는 중단을 꼭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약 이름은 이 뒤에 글리플로진이라는 이름이 많이 붙어 있는 약들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거는 이제 다파글리플로진, 엠파글리플로진, 카나글리플로진인데 이 앞에 두 가지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 환자들뿐만 아니라 아마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도 요즘에는 이 SGLT2 억제제 드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고 하니 약간 과체중이거나 비만이신 만성 콩팥병 환자분들에게 이 약을 쓰면 체중 감소, 체중 조절하는 데 좀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사실 뭐 뒤에 말씀드릴 약이 훨씬 더 체중 감소에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SGLT2 억제제 당연히 이제 체중 감소 효과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막 뚜렷하게 체중 감소 많이 되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소 효과는 부차적으로 나타나는 효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뉴스에도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SGLT2 억제제의 또 다른 이름 신장약 이렇게 해서 콩팥을 나빠지는 걸 어떻게든 천천히 하는 게 이제 입증이 되어 있는 약이 뭐 십수년간 없다가 이제 딱 나온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런 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는 이렇게 뭐 도로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인데 이거는 이렇게 논문에서 가져온 그림입니다. 근데 이렇게 네. 이쁘게 잘 그려놨길래 2015년에 이 SGLT2 억제제로 한 연구가 이제 보고가 딱 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이렇게 2017년, 2019년, 21년, 22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굉장히 대규모 연구,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가 다 이제 모여서 한 이런 연구, 임상 연구에서 이 SGLT2 억제제가 모든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천천히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말기 콩팥병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제 위험도를 줄이고 더 연장시켰다. 이렇게 보고가 되었습니다. SGLT2 억제제는 아마 이제 뭐 여러 곳에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정보를 얻으셔서 지금은 조금 친숙한 약제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 모든 만성 콩팥병의 모든 환자들이 다 SGLT2 억제제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은 뭐 허가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단백뇨가 어찌됐건 좀 나오는 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콩팥 기능이 사구체 여과율이 어느 정도 좀 잘 초기에부터 사용을 하면 더 이제 연장하는 효과 더 길다라고는 되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사구체 여과율도 중요하지만 단백뇨가 어느 정도 이상 나오는 환자들한테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 마지막에 나온 저 엠파 키드니라는 저 연구를 통해서 사구체 여과율이 45 미친 사람들은 단백뇨가 별로 안 나와도 약을 썼을 때 콩팥이 나빠지는 것을 좀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이제 또 나온 면이 있어서 요즘에는 굉장히 브로드한 환자들한테 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약은 그래도 비교적 만성 콩팥병 환자들에서 좀 대다수 많은 부분의 환자분들한테 좀 써볼 수 있는 약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최근부터 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용이 시작된 약인데요. 이거는 상품명은 케렌디아라는 약입니다. 비스테로이드성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차단제라고 해서 굉장히 막 이름도 길고 막 어려운데, 이게 이제 사용은 당뇨병 콩팥병, 그러니까 당뇨병 때문에 만성 콩팥병이 생긴 경우에만 지금은 사용이 허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에 말씀드렸던 안지오텐신 억제제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몸에는 간에서 안지오텐시노겐이라는 어떤 뭐 호르몬 같은 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콩팥에서 나오는 레닌을 통해서 안지오텐신 1이 되고, 또 이 전환 효소를 통해서 안지오텐신 2가 되고, 이 안지오텐신 2가 혈관을 수축하는 일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구체에서 나가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고, 뭐 요거 자체가 또 뭐 혈관의 그 아무튼 그 심혈관계 합병증을 또 이제 위험성을 높이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것인데, 이 안지오텐신 2는 또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많이 분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알도스테론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인데요. 이 알도스테론은 우리 몸에 이제 각종 장기, 뭐 이게 꼭 필요한 호르몬이니까 이제 전해질 조절이 굉장히 또 중요한 그런 호르몬입니다. 근데 어쨌건 이게 너무 과발현이 되어 있으면 이게 여러 가지 장기에 가서 장기의 섬유화를 일으키고 장기의 염증을 증가시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알도스테론을 어쨌든 억제를 좀 하면 장기의 섬유화라든지 이런 염증을 좀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스테로이드성 미네랄로 코르티코이드 차단제의 약들이 이제 신부전 환자들한테 이제 사용이 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호르몬 제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좀 있고, 특히 이 알도스테론을 억제를 하게 되면 몸에 칼륨이 많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런 일 때문에 그 우리 만성 콩팥병 환자들한테는 막 사용을 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온 이 성분명은 피네레논이고 상품명은 케렌디아라는 약인데요. 이 약을 이제 임상 연구를 이제 개발이 돼서 만성 콩팥병, 당뇨병 콩팥병이 있는 환자들한테 임상 연구를 해봤더니 앞서 말씀드렸던 SGLT2 억제제 이런 약들하고 비슷하게 심장과 콩팥의 보호 효과가 있고 또 단백뇨 감소 효과가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기준이 되고 어느 정도 속하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이 피네레논이라는 약도 이제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 이제 저희 국내에는 케렌디아라는 약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미 제 외래 환자분들은 소식이 빠르셔가지고 케렌디아에 대해서 이미 정보를 얻고 외래 진료 오셨을 때 케렌디아 처방받을 수 있나요?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케렌디아라는 약은 앞서 말씀드렸던 SGLT2 억제제하고는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환자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죠? 그렇죠. 저희가 이제 보통 이런 약들을 사용을 할 때는 이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포함된 환자군에 한해서 좀 사용하도록 허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케렌디아 같은 경우는 사고 치료율이 25에서 75 사이인 환자면서 당뇨병이 동반되어 있는 당뇨병 콩팥병이고 단백뇨도 300 이상 나오고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환자한테 사용이 허가가 되어 있고요. 또 그 전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얘기되었던 라스 억제제를 충분히 사용함에도 단백뇨가 지속되는 분들한테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케렌디아도 나온 다음에 이런 뉴스가 또 막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올해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근당 판매로 급여 초읽기 이렇게 해서 지금 급여가 되죠. 그래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요런 이제 약제가 돼서 요것도 만성 콩팥병 신약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네, 요 약이 올해 2월에 국내에서 허가받아서 사실 진짜 따끈따끈한 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네. 최근에는 저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좀 투여를 이렇게 기준이 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든 환자분들한테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요거는 이제 GLP-1 수용체 유사체라고 해서 요것도 당뇨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 약제, 주사제가 되는 거고요. 어떤 그 GLP-1이라는 호르몬이 이제 밥을 먹게 되면 분비가 돼서 이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렇게 하면서 그 혈당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인데 요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 뇌에 이제 작용을 하게 되면서 식욕을 굉장히 많이 떨어뜨리고 이제 포만감을 막 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만 약제로도 굉장히 이제 각광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뚱뚱했던 시절에 위고비라는 약이죠. 최근에 이제 뉴스도 많이 나왔지만 위고비를 맞고 이렇게 본인이 체중 감소를 이렇게 했다. 그래서 막 세계적으로 품절 대란이 나고 막 이랬던 그런 이제 GLP-1 수용체 유사체인데 요 약이 이제 만성 콩팥병에서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성 콩팥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네 번째 치료 방법으로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심장 콩팥 보호 효과가 있고 특히 이제 GLP-1 수용체 유사체는 이 당뇨병 환자들에서 뇌졸중 발생을 굉장히 감소시킨 그런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을 하고 식욕이 억제하고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데 체중 감소가 좋게는 본인 체중의 15% 정도까지 이제 감소하는 효과가 있어서 70kg라고 하면 거의 60kg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인데 주의점은 맞게 되면 이제 식욕이 이제 너무 과도하게 식욕이 억제될 수 있다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예전에 제가 이거 싹센다가 이제 같은 종류의 약인데 제가 싹센다 맞아봤거든요. 근데 맞아봤더니 거의 술 먹고 다음날 계속 숙취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미식미식함이 계속 있더라고요. 교수님 마르셨는데 왜? 그때는 좀 뚱뚱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요 약은 뒤에 이름이 글루타이드와 같은 성분명이 붙고요. 리라글루타이드 요게 이제 옛날에 많이 나왔던 그 싹센다고 듀라글루타이드가 요즘에 그 일주일에 한 번 맞는 트루리시티라는 당뇨병 환자들한테 가끔 이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약이고요. 위고비, 오젬픽 이런 약이 이제 이 세마글루타이드인데 이 세마글루타이드가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은 거죠. 이제 일론 머스크 때문도 있지만 위고비가 일주일에 한 번 맞는 건데 이걸로 체중 감소 효과가 너무 뚜렷하게 나타나고 그래서 이걸로 위고비가 대박이 나면서 요 이제 비만 약이 어떤 그런 제약사의 새로운 화두와 어떤 그런 그 시장을 굉장히 많이 점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그죠? 네. 15일. 지났네요. 출시됐네요. 그렇습니다. 이틀 전에 출시가 네. 이제 한국에 된 것 같은데 네. 15% 정도의 체중 감량 효과가 있고 비만약 위고비 드디어 한국에 출시했다라는 것이고, 이게 세계적으로 너무 품절 대란이 있고 생산량 이렇게 수요량에 비해서 공급량이 못 따라가면서 우리나라에 늦게 들어온 겁니다. 근데 또 이게 비만약이라고 해서 막상 엄청나게 좋다, 이거 맞으면은 그냥 체중 감량되고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단점은 맞다가 중단을 하면 체중이 다시 원래 원상복구가 됩니다. 한 번 맞으면 평생 맞아야 되는 건가요? 평생 맞던지 결국에는 본인의 생활 습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면이 있으니까 이제 그냥 무턱대고 사용을 하기보다는, 결국에 사실 다이어트의 왕도는 없지만 가장 바람직한 다이어트는 본인의 생활 습관 조절과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 플로우라는 연구를 통해서 이제 이게 올해 있었던 유럽에 있었던 학회에서 이제 발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플로우 연구에서 만성콩팥병을 억제하는데 이제 명확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되면서 지금은 만성콩팥병의 진행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4번째의 어떤 그런 위치를 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위고비는 최근에 뉴스에 너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게 재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저 일론 머스크가 좀 발화를 하기도 했지만, 비만 치료제에 엄청 각광받는 약이 돼서 저희 우리나라에도 10월 15일 날 출시됐거든요. 그래서 다들 좀 관심 있게 생각하시는 약제가 될 것 같고, 체중 감소 같이 있다고 하니 또 우리 구독자분들과 환자분들 더 관심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 주시면 우리가 약제, 어떤 약제들이 있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만성콩팥병의 어떤 이런 그 환자를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탑을 쌓으려고 하면,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4가지의 약제를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서 환자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컨셉이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에 나오는 저희가 이제 접하는 논문들 이런 데서는 이런 4가지의 기둥을 잘 세우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환자를 이제 콩팥병 진행을 좀 억제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릴 부분인데, 앞에 얘기 드렸던 막 새로운 약들도 중요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만성 콩팥병 상태에서 콩팥이 한 번 더 불타게 하는 이런 상황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콩팥을 악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인들을 다 피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무분별하게 약을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진통제 같은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급성 신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약이 되니까 그런 것들, 그리고 뭐 술, 담배라든지 뭐 그런 생활 습관 이런 것도 다 콩팥을 불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약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런 그 콩팥병 환자들이 지켜야 할 생활 수칙을 이제 학회에서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당뇨병을 당연히 꾸준히 잘 치료하는 것,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고, 음식은 싱겁게 좀 먹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담배는 반드시 끊고, 술은 하루에 1~2잔 이하로 줄여라, 물은 적당히 마시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본인 콩팥 기능을 계속 좀 알아야 되겠고요. 단백질은 하루 권장량을 넘겨 섭취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과식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칼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콩팥 단계에 따라서 조금 변하긴 하지만, 어쨌든 콩팥 기능이 많이 나빠지신 분들은 이런 칼륨 섭취를 좀 제한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약을 먹게 된다면 그런 부분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좀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해주신 새로운 약들 굉장히 이제 저희가 신장내과 의사로서는 오랫동안 우리 신장 환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약이 없어서 사실 답답했는데, 저희 의사들 입장에서도 새로운 약들이 개발이 돼서 너무 반갑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이런 약들이 있구나 알게 되셔서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기본적으로 마지막 말씀해주신 것처럼 약도 중요하지만 약에 의존하면 안 되고요. 약은 뭐 일종의 보조, 같이 하는 복합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내용들 좋은 내용인데 지키기 쉽지는 않은 내용들이네요. 네. 몇 가지 이제 질문들 한번 해결해 볼게요. 그 마지막에 그 약은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복용하도록 한다 하고 좀 비슷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스미스님이 현미경적 혈뇨가 있는데 한약이나 영양제 먹어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약은 저희 신장내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합니다. 왜냐면 한약이 이제 생약 성분이고 어떤 성분이 너무 많이 복합적으로 들어있고 그 성분의 각각의 성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약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좀 자제하라고 항상 좀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약 먹고 그 콩팥 뭐 간도 그렇지만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 콩팥도 이제 급성 세뇨관, 뭐 신염,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러지처럼 콩팥에 어떤 염증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좀 보기 때문에 이제 한약은 뭐 이렇게 뭐 너무 이렇게 또 얘기하면 좀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한약은 좀 안 드시는 방향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영양제 같은 경우는 뭐 종합 비타민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떤 성분이 어떻게 들어있고 어느 정도의 용량을 먹어야 되는지를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나오는 상품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성 콩팥병이 좀 진행되신 분들은 비타민 D가 또 과다하게 들어가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콩팥병 환자분들한테 들어가는 종합 비타민 같은 경우는 콩팥병 환자용이 또 있는 경우가 있고 또 여러 신장내과 선생님들이 또 따로 처방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냥 처방받은 약을 저는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본인이 따로 이렇게 뭐 구해서 먹거나 특히 이제 뭐 홈쇼핑에서 차가버섯 잘 아시잖아요. 차가버섯이나 이런 뭐 크릴 오일 이런 것들 저는 안 먹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어디든 어떤 장기든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장이 원래 건강한 정상 신장이라면 한약이나 뭐 영양제 드시는데 크게 제한은 없지만 현미경적 혈뇨가 있다고 하시는 거 봐서는 그 신장 질환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 신장 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런 한약이나 영양제 또한 신장이 대사하고 처리해야 되는 노폐물 만드는 일 중에 하나거든요. 신장한테 아픈데 일하라고 더 이제 조장하는 거라서 사실 그렇게 권유드리지는 않습니다. SGLT2 억제제 약, 당뇨약이 처음 개발 당뇨약으로 됐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먹으면 저혈당 오진 않는지, 단백뇨 감소에 쓰는 약인지. SGLT2 억제제는 그 저혈당의 위험성은 좀 낮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제 대규모 연구가 그렇게 이제 된 것도 있고 사실 기전상도 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SGLT2 억제제는 당연히 당을 낮추는 약이죠. 당뇨약입니다. 근데 이게 콩팥 기능이 좀 나빠지면 소변으로 당이 배출되는 효과가 SGLT2 억제제가 좀 떨어지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당이 저하되는 효과가 만성 콩팥병이 진행하신 분들한테는 좀 떨어집니다. 하지만 요 약제 자체가 당이 떨어지는 효과와는 독립적으로 콩팥을 보호하고 심장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SGLT2 억제제가 단백뇨를 또 줄이는 약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당뇨약이긴 하지만 이제 당뇨가 없는 그냥 만성 콩팥병 환자한테 그 신장질환 치료제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혈당을 떨어뜨리거나 저혈당을 유발하는 일은 극히 드물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김세웅님, 고혈압 있는 사람 콩팥병 생길 수 있나요? 네, 쉬운 질문이긴 하지만. 네, 교수님. 고혈압은 콩팥병이 생깁니다. 네, 네. 고혈압성 신병증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고요. 우리나라 데이터도 그렇고 미국 데이터도 그렇지만 만성 콩팥병 그리고 말기 콩팥병 여기서 가장 흔한 원인 1번을 차지하는 게 당뇨병입니다. 그리고 2번이 고혈압이거든요. 그래서 고혈압이 오래되면 당연히 콩팥은 손상을 받고 그러면 만성 콩팥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민강님 안녕하세요. 신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입니다. 사고차 여갈 30 초반인데요. 신장 보호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오늘 교수님 말씀해주신 내용들이 다 지민강님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지민강님은 좀 특별하게 또 신장암으로 항암 치료하고 계시니까요. 몇 가지 방법 알려주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콩팥을 보호할 수 있는 약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신장암으로 항암 치료 중이신데 저 항암 치료 약 때문에도 콩팥이 이제 나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신장암에서 사용하는 거는 또 이제 그 혈관을 만들어내거나 이런 거를 억제하는 그런 약들을 사용하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단백뇨를 생기게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서 근데 어쨌건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항암 치료 암과 콩팥을 두고 봤을 때 암을 어떻게든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콩팥 기능도 분명히 감안을 하고 환자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암 치료에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결국에 우리는 이제 콩팥을 보호하려는 목표도 우리가 수명을 길게 하고 오래 살기 위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좀 뭐가 경중인지를 좀 따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유한 교수님과 함께 만성 콩팥병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요즘 잘 알고 계시겠지만 평소 생활 습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와 함께 새로운 약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설명 자세히 잘 해주셔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달에 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